제가 봤을 때 개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얼마인지, 이 빚 중에 일부가 깎이겠죠. 최저 생계비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계산된 변제금의 총합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지, 요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상담이에요. 상담.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개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개인 인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개인 인생을 하면 얼마를 갚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개인 인생을 신청하는 과정상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상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관련 영상은 되게 많이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023년이 끝나고 24년이 또 넘어가는 길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왜 옛날 영상들은 찾아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번에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았다가 상담하실 때 상담하는 직원이나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을 잘 케어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개인 인생은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로 갚아요? 벌어서 갚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소득이 내가 얼마를 갚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소득을 정하는 기준이 되게 많아요. 되게. 예를 들어 공무원이고 뭐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원들. 그런 사람들은 소득이 빤하겠죠. 근데 이분들도 인센티브도 있고 야근 수당도 있고 무슨 직급 수당도 있고, 소득이 갑자기 또 줄어드는 데도 있고 월별로 다른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 연금도 더 해야 되고, 이혼하신 분들 양육비 같은 것들도 소득으로 넣거든요. 소득을 책정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원들하고 꼼꼼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들은 맨날 자기가 받는 실수령액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월별로 얼마를 버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 뭐 소득세 내가 얼마 냈는지, 이런 것들로 사실은 사업소득자가 얼마 버는지 유추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금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해지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소득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벌어서 갚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빚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계속 돌려막다 보면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웰뱅 마이데이터 요걸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뱅이나 뭐 토스나 뭐 네이버페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건 사실 한국신용정보원에 간단하게 개인정보 넣고 가입하신 다음에 내 그 신용정보 조회나 아니면 부채 현황 조회, 뭐 담보 현황 조회 이런 것들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빚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락되기 쉬운 보증채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 채권들,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보증채권 누락 안 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들, 아니면 공정증서, 무슨 소송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빚 관련해서도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빚을 줄이려고 깎는 거잖아요. 못 갚으니까 깎으려고 이 회생을 하는 건데, 거기서 채권이 누락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벌어서 소득, 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를 갚을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를 갚을 건지. 이 얼마를 갚을 건지를 알게 되는 게, 번 거에서 기초생계비를 빼고 하나 더 빼야 돼요. 하나 더. 뭘 빼야 돼? 추가생계비를 빼야 돼요. 추가생계비. 이 추가생계비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월세. 여러분들이 월세를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낸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한 달에 뭐 2024년에는 뭐 135만 원 인정된다고 쳐. 그러면 한 달에 80 내면 50만 원을 살아야 되거든요.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50만 원을 어떻게 살아요? 개인이라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생계비, 월세, 그 다음에 병원비,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다른 기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다 빼줍니다. 왜? 법원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항상 유지시켜 주려고 해요. 법원 누구 편이에요? 법원은 채권자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갚으려고
법원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회생위원이 봤을 때 판사님이 봤을 때 이거 인정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인정해줘요. 그리고 인정 안 해준다면 그거는 대리인이 설득해야죠. 변호사가 설득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 방금 말씀드린 것들, 병원비, 그 다음에 자녀 양육비, 그 다음에 뭐 주거비, 뭐 월세 이런 것들 항상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 사실은 의뢰인들이랑 다툼이 좀 있어요. 왜냐면 농담 삼아서 얘기한 게 진짜 아니라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병원비고 뭐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넣어달라 하는데 와 그거 안 넣어봤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넣으면은 법원에서 뭐라고 나올지 진짜 그래요. 사람도 잘 안 쳐주는데. 그러니까 추가 생계비 같은 것들은 의뢰인들이 인정해달라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아니 빚을 우리가 제대로 안 갚는 어떤 그 절차를 하는 건데 거기에 채무자의 사정들을 막 반영을 해가지고 법원이 계속 깎아주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생계비는 되게 엄격하게 인정이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가 벌어서 갚는데 추가 생계비까지 얼마 갚을지까지 정했어. 근데 이 총액이 내 재산보단 많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내가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빚이 5천만 원이에요. 회생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1억짜리 재산이 있는데 5천만 원짜리 빚으로 어떻게 회생을 해요?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지. 내가 1억의 현금이 들어있어 통장에. 5천만 원으로 회생할 수 있어요? 빚으로? 못하죠. 왜? 현금 빼서 갚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 가치, 내가 가진 재산 이상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짜리 재산이 있다면 나는 1억 이상은 무조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회생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 확인하고요, 빚 얼마인지 확인하고요, 추가 생계비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거를 36개월 동안 갚았을 때 청산 가치를 못 넘는다. 그러면 60개월까지 늘려보고요. 60개월까지 갚았는데 청산 가치를 못 넘는다. 그러면 월 변제금을 좀 늘려보고요. 그래도 못 갚는다. 그럼 회생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집, 땅, 차, 예금, 적금, 보험, 코인,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려준 채권들,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청산 가치를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재산 같은 것들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땅이나 아파트, 주택, 뭐 산, 논 이런 것들 어떻게 가치를 책정하는지, 자동차는 뭐 SK엔카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고, 보험 같은 것들도 해지환급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150만 원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청산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재산들을 알려드리면 나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산 가치를 보장하게끔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청산 가치는 법원이 제일 예민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해도 법원이 계속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하시면서 청산가치 부분에 있어서 뭐 100% 정확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법원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소득이랑 빚이 얼마인지랑 추가 생계비 인정받을 게 얼마인지랑 그다음에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참고로 상담을 변호사가 하네, 사무장이 하네, 부장이 하네, 사장이 하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상담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대리인한테 알려주고 그 대리인이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변제 계획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뭐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저희는 우리 직원들이 먼저 하고 메모가 저한테 다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메모를 가지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이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직원이 남겨놓은 메모를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질문을 문자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문자 쓰는 게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밤에 가끔 낮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 항상 4가지 항목을 빠뜨리지 마시고 다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 사건은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하면 여기저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거고요. 말들이 다 다르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말이 맞는지 딱 정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상담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변제 계획안이 나와서 올해는 편안하게 열심히 빚을 갚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안하게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